예,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과 또 부동산 정책에 대한 허점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의 김인만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가장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임대차 3법 시행 이후의 지금 상황들, 네. 그러니까 전세가 폭등에 전세 매물 지금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기사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실제로 현장에서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 봤거든요. 예. 이런 현상들이 처음 봤는데 줄서기는 기본이고요. 뉴스에 많이 나오듯이 제비뽑기, 특정 단지뿐만 아니라 여러 단지들이 지금 제비뽑기가 성행되고 있고요. 네. 9명이 모여서 제비뽑기하고 당첨이 되면 청약이 당첨된 것도 아닌데 만세 부르는 기이 현상이 생기고 있고요. 예. 집 보여주는데 돈 5만 원 받고 집 한번 보여주는 현상도 생기고, 어제는 제가 면접 보는 경우까지도 봤거든요. 예. 그래서 세입자를 면접을 보고 집주인이 마음에 드는 세입자를 조사해서 선택하는 경우들도 생기고요. 이게 임대차 3법이 발의가 됐을 때 그렇죠. 그냥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면접 볼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현실이 진짜로 되고 있어서. 그걸 보신 겁니까? 네. 그래서 세입자의 직업과 상황과 여러 가지를 보고 제일 마음에 드는 세입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실제로 생겨났고요. 예. 또 세입자 입장에서는 기존에 살고 있던 세입자들은 이제 또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년 1월이 만기면 아직 한 3개월 남았잖아요. 그러면 한 2천만 원 주면 내가 계약갱신 청구권 요구 안 하고 내가 나가주겠다라고 하니까 또 집주인 입장에서는 내가 그 돈 주고 할 바에는 내가 입주하면서 거절을 하겠다고 해서 본의 아니게 입주하는 경우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그러면 전세 매물은 더 절대 수도 줄어들 테고요. 줄어들 수밖에 없죠. 기존에 살던 사람들은 눌러 앉아버리니까 매물이 안 나오고요. 예. 그나마 있는 매물들도 집주인이 입주하거나 또 집주인들이 높게 부르고 면접까지 보니까 그냥 하늘의 별 따기 아닐까 싶습니다. 참 제비 뽑기에다가 면접까지 본다니까 정말 이제 현장에서의 절박함이나 매물 풍기 현상이 어느 정도 심한지는 좀 전달이 됐으리라 보는데요. 다만 지금의 상황들을 보고 있는 정부의 시각과 또 이것을 비판하는 현장이나 혹은 정치권의 시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어디에 통계 지표를 사용하느냐의 문제점도 있겠지만 일단 현실 자각 그리고 체감 능력에서 좀 다른 결을 보이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들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좀 현장과 정부가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정부 입장에서 보면 좀 안정을 바라고 싶겠죠. 안정을 바라고 싶은 마음에 원하는 통계 자료를 좀 보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지금 나오는 통계가 지금 전세 계약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전세 계약은 보통 2개월, 3개월 전에 계약하기 때문에 임대차 3법이 7월 말에 시행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나오는 통계들이 약간 그렇게 높은 수치가 안 나오는 이유가 법 시행 이전에 계약한 전세 물량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통계에 반영 안 된 부분이 많고요.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지나면 분명히 현재 시장 상황이 반영된 통계 자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정부도 통계만 바라보지 말고요. 통계가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라 시장 다수의 수요자들이 괜찮다고 해야 괜찮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괜찮아질 수가 없잖아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바라보면 공급 입장에서는 이제 정부가 계획하는 공급 물량은 5년 후에 입주하게 되고요. 또 상대적인 공급 입장에서 보면 집주인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강화됐잖아요. 새롭게 투자하시는, 전세를 끼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나오지 않고 있고 네. 그나마 있는 물건들도 실거주해야 되잖아요. 또 계약갱신 거절을 해야 되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전세 끼고 사두고 나는 경기도나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안 되니까 계약갱신 요구를 해야 되니까 굳이 거주를 안 해도 되는 서울집에 입주를 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지역별로 서울이나 강남 3구 이런 지역들은 더 희소 가치가 높아지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참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나중 가면 시간이 더 흐르면 전세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까지 있고, 근데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하다 보면 집값도 잡히고 지금 갭 투자도 워낙 성행했던 때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네네. 사고들도 크게 일어났었으니 좀 갭 투자 투기꾼도 막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들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물론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데 이 좋은 걸 왜 없애냐라고 또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정리해봐야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 것 같은데요. 이게 벼룩 잡으려고 초가상간 태운다는 속담이 딱 생각나는 단어인데요. 네. 당장 현상만 보면 전세가 사라지고 갭 투자가 사라지니까 좋아 보이지만 그거는 단편적인 부분이고요. 만약에 전세가 사라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정부가 생각해야 될 건 준비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전세가 소멸됐을 때 그럼 예. 모든 사람들이 집을 가져야 되잖아요. 어딘가는 거주를 해야 된다면 모든 국민이 집 가지기 프로젝트가 나와야 되고요. 또 네. 하나는 충분한 공공 물량들이 뭐 전세 물량을 커버할 만큼의 물량이 나와줘야 되는데 예. 그 두 가지의 계획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루마니아에서 공산주의 국가였죠. 루마니아에서 한 30년 전에 이런 정책을 시행을 했었어요. 실제로 전 국민이 집 가지기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모두 집을 가지고 있으니까 경제 활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집을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예. 건설 경기가 죽게 되고 임대가 사라지게 되고 자녀들도 독립을 할 수가 없으니까 새로운 물량이 안 나오다 보니까 부모님과 같이 살게 되면서 모든 경제가 침체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임대가 없어진다, 전세가 없어진다는 건 굉장히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고요. 만약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게 되면 또 수요자들은 더 힘들거든요, 세입자들은. 예. 그래서 전세가 굉장히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이걸 보완하고 개선을 해야지 갭 투자가 문제라고 해서 전세를 없애버리겠다는 건 너무나 이게 심각하고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뭐 전세 때문에 그러니까 전세가 잘못돼서 뭐 갭 투자도 막을 수 있다. 뭐 이렇게 가는 단편적인 논리보다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또 순기능도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고 중간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전세가 이렇게 막히게 되면 그러니까 월세로 전환하는 아무리 전월세 전환율을 떨어뜨린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월세로 전환하는 집주인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정부에서는 그렇게 월세로 많이 전환이 안 되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거는? 뭐 당장에야 월세로 전환되는 속도가 빠르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월세보다 전세가 좋거든요. 네. 임차인 입장에서도 저금리 시대에 뭐 월세 내느니 전세 살고 있는 것이 당연히 유리하고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월세로 전환하려면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되잖아요. 그 정도 능력 되는 집주인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급격한 변화는 힘들 것 같은데 이게 저금리가 지속이 되고 임대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서서히 생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반전세부터 시작이 될 텐데요. 모든 보증금을 다 돌려주기는 힘들고요. 일부 보증금을 돌려주면서 월세로 전환하는 반전세부터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너무 안이하게 이런 현상은 안 생길 거야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이런 현상들은 지금 상황을 보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게 뭐 굉장히 규제가 심하고 전세금 받아서 마땅히 뭐 활용할 방법이 없잖아요. 예. 대출 상환하기도 아깝고 뭐 갭 투자하려면 또 규제가 너무 강하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월세를 전환하고 싶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가 좋은데 집주인이 능력이 안 돼서 전환을 못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무조건 괜찮다고 하지 말고 또 이게 전환율을 낮췄는데 강제 조항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들한테 더 힘들다 이런 부분을 좀 인지를 해야 되고 좀 보완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나왔었던 또 하나의 뉴스, 정부에서 그러니까 신혼특공 대상자를 좀 넓힐 수 있게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제 연봉 1억 원이 신혼부부도 네. 이제 생애 최초든 신혼부부 특공이든 이제 신청을 할 수 있게 됐고 네. 예, 청약 당첨의 기회가 생긴 건데 글쎄요, 뭐 지금 영끌하고 있는 3040 세대를 위함이다라고는 나오지만 이것도 앞에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공급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이거는 맞아요. 그냥 청약 경쟁률만 높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있고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좋은 지적이신데요. 사실 희망 고문이거든요. 저는 희망 고문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요.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 해결될 문제인데 물량은 그대로고요. 이것도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70%는 기존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그나마 있는 30% 물량을 가지고 소득 기준을 좀 높여줬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차피 지금도 당첨이 안 되는데 소득 기준이 높은 분들까지도 가세가 되잖아요. 경쟁률은 더 높아지게 되고 안 그래도 당첨이 안 되는데 어차피 안 되는 당첨이 더 힘들어지게 되고 또 문제가 뭐냐면 희망 고문을 이렇게 계속하게 되면 또 대기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예. 이 대기 수요가 어디에 거주를 해야 될까요? 또 전세 임대를 찾아야 되고 결국에는 안 그래도 전세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데 전세 수요를 또 더 증가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될 것 같아요. 세입자를 위한 대책을 만들긴 해야 되고 공급 물량을 빠른 시일 내에 공급해주기도 힘들고 뭐 이러자니까 또 매매가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지금 난관에 봉착이 됐는데 부총리께서 최우선 과제로 전세 안정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쉽게 나올 만한 대책이 잘 없거든요. 매매 같은 경우는 규제를 하면 되잖아요. 예. 취득세를 높이고 대출을 규제하고 양도세를 규제하고 보유세를 규제해서 규제를 하게 되면 당장이야 효과가 나올 수는 있는데
전세는 서민 주거 안정과 맞물려 있는데 이걸 규제로만 해결할 수도 없고 공급 물량을 늘릴 수도 없고 집주인들이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또 집주인을 풀어주게 되면 또 투기 우려가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진퇴양난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급 문제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면 정부에서는 뭐 수도권에 대한 공급 물량 확대랄지 안 그러면 뭐 3기 신도시 얘기도 합니다만은 이것도 한 4, 5년 후 얘기잖아요. 빨라야 4, 5년이죠. 그렇죠. 네. 빨라야 4, 네. 5년. 네. 그리고 아직 인프라도 안 잡힌 상태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당장 현실을 살고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좀 답답해질 수밖에 없을 텐데 만약에 그러니까 뭐 혁신도시로 지정된 대전이랄지 아니면 그 주변 지역 혹은 뭐 지금은 다시 쏙 들어갔습니다만 한창 이제 정치권에서 오죽하면 수도이전 얘기까지 나왔었으니까 그게 과연 진짜 어떤 수도권 과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이미 검증이 됐잖아요. 세종시 이미 이전한 지 이제 10년 이상이 지났는데 서울 집값이 안정이 됐습니까? 10년 오히려 동안 더 세종의 오르면 더 한 채를 올랐지. 더 갖게 되는 거죠? 세종시만 올랐죠. 네. 그래서 새롭게 개발된 지역의 집값만 올랐지 서울 집값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서울 집값이 왜 비싸고 왜 서울 집을 사고 싶냐라고 하면 행정기관이 있어서 서울 집을 사고 싶다는 사람은 없거든요. 입지가 좋고 교통이 좋고 학군이 좋고 직장이 좋고 또 이미지가 좋고 수도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단순히 이렇게 뭐 행정기관을 만들고 혁신도시를 만든다고 해서 서울에 집을 사고 싶은 사람들이 안 살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대전의 혁신도시를 이렇게 개발하게 되면 대전 내에서 또 혁신도시 개발되는 집들은 또 천정부지에 오르게 되고요. 네. 또 상대적으로 구도심은 공동화 현상이 생기면서 또 침체가 될 수도 있어서 저는 이게 좀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행정기관 이전하는 거는 찬성이고요. 균형 발전도 저는 찬성인데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서 개발을 한다는 거는 논리에 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오히려 부작용이 더 커질 수가 있어서 우리가 세종시 사례를 보더라도 지금 세종시 집값만 하더라도 결국에는 특별 공급을 받은 공무원 분들이 서울 집은 안 팔고 세종시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결국에는 투자 목적으로 좋은 투자 대상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네. 대전 혁신도시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서 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필요하고 도움이 된다면 개발을 해야겠지만 서울 집값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많은 분들, 제가 만나본 분들은 빨리 좀 이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교통도 복잡하고 우리 집값에 도움도 안 되는 행정기관 이전해버리고 그 자리에 공원이라도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볼 때는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참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정부로서도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기가 당장 효과를 보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비판들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뭐 실제로 뭐 지표를 보더라도 그게 드라마틱하게 개선되고 있지 않고 집주인이든 전월세 그러니까 임대를 들어가는 사람이건 모두가 지금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숨 쉴 틈은 줘야 될 것 같은데 하다 보니 여당 안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도 1주택자에 한해서 실거주를 하는 사람한테는 세금을 좀 완화해 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뉘앙스는 나왔거든요. 네.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사실 갑자기 나온 건 아니고요. 작년 12.16 그렇죠, 대책 때도 예. 나왔고요. 총선 전에도 나왔는데 저는 적극 공감하는 부분이 1주택자는 규제 대상이 아니거든요. 1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많이 완화를 해줘야 왜냐하면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해서 집을 사게 되면 제 생각에는 취득세도 좀 감면해주고요. 보유세는 당연히 감면해줘야 되고 양도세도 혜택을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게 되면 꼭 전세를 꼭 거주해야 되는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은 전세를 거주해야 되지만 사실 능력이 되면서도 전세 거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저는 그런 분들은 집을 사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집을 사서 세금도 내고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 분들이 빠져나가줘야 전세 시장에도 전세가 필요한 분들이 또 숨통을 틔울 수가 있는데 지금은 능력 되는 분들도 나는 필요 없어라고 해서 전세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기대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가 규제 강화, 임대인 규제 강화고 종합부동산세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이거든요. 지금 아마 이낙연 대표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종합부동산세, 장기 거주한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해 준다는 건데 총선 지나고 흐지부지 된 이유가 자칫 잘못하면 핵심 정책인 종합부동산세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예. 좀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굉장히 크거든요. 예.
우리가 어떻게 추진한 힘들게 만든 정책인데 이걸 잘못 건드려 버리면 시장에서는 또 잘못 받아들여서 야 이거 완화해 주구나 왜곡된 시그널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정부 여당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울 것 같고요. 해야 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쉽지 않을 것이고요. 만약 하게 된다면 뭐 10년이나 20년 이상 장기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 약간의 뭐 세액 공제 정도를 해주는데 그렇게 효과가 커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부의 핵심 정책에 대해서 여당 대표가 약간 반대되는 뉘앙스의 정책을 펴기는 쉽지 않을 테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몇 달째 얘기만 나오고 그렇죠. 한 번씩 뜨는 것 같습니다. 하더라도 이제 생색만 내는 뭐 사실 20년 거주한 분이 아파트 하나 사서 20년 거주한 분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식의 장기 거주를 적용해 버리게 되면 실제로 혜택 보는 분들이 별로 없고요. 무주택자들이 1주택자가 되는 집을 사서 1주택자가 될 때 이런 혜택을 보고 사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1주택자가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무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파격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리고 약간 다른 쪽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 텐데 이것도 저도 참 궁금했던 그러니까 경기가 어려워지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경매 시장에서 네. 고가 아파트도 그렇고 어떤 상업용 건물에서도 이제 경매 시장에 나오는 물건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뉴스들은 좀 봤거든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실제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제일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파트가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이거든요. 왜냐하면 시대 흐름을 보면 이제 저금리가 지속이 되면서 임대료 올려받기가 이제 굉장히 힘들잖아요. 경기도 안 좋고 최근에 보면 매매 가격 상가도 이제 가격이 오르긴 했거든요. 가격은 올랐는데 월세를 올려받지 못하니까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고요.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니까 투자 메리트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가를 찾는 분들은 이제 굉장히 분양가는 비싼데 월세를 많이 못 받으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 한 3년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서울 같은 경우에 상가 수익률 한 5% 정도 잡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지금은 3% 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3%, 3.5% 이야기하고 있어서 은행 금리보다는 좋지만 세금 내고 임차인 관리하면서 이 정도 수익률을 바라보고 과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었고요. 또 최근에 비대면 시대로 접어들고 있잖아요. 네. 코로나가 끝나도 아마 이 비대면 시대가 아마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비대면이 활성화되니까 이제 저희도 그렇지만 요즘 인터넷 쇼핑 많이 하잖아요. 예. 그 동네 가서 슈퍼 가서 사야 될 물건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대면으로 해야 될 소비를 비대면으로 소비를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더 위축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간다면 시장의 수요자들은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는 이제 한 10년 전, 20년 전에 경기가 좋았을 때는 어지간한 뭐 대충 아무 물건이나 사도 어느 정도 수익률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진짜 좋은 물건을 경쟁력이 있고 수요가 뒷받침되는 좋은 물건들을 투자해야 되고요. 그래야 공실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옥석을 가려서 그냥 가격만 보지 마시고 뭐 경매가 늘어난다라고 하는데 이게 좋은 징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제대로 공부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시장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대충 잘 투자하면 기다리면 기회가 오는데 상업용 부동산을 한번 잘못 투자하면 이게 10년이 지나도 회복이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좀 제대로 공부하시고 좀 제대로 옥석을 가리는 투자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뭐 슬슬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할 텐데요.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제가 다 안 좋다 보니까 저금리 기조는 2023년 정도까지는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사실 저금리는 부동산 시장에게는 호재였는데 맞습니다. 현재 뭐 부동산 정책이 크게 뭐 완화될 것 같지는 않으니 이거는 또 반대 입장에서의 리스크고 그리고 그 동안에 또 공급은 조금은 늘어날 테고 그럼 부동산 시장 전망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참 이게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는데요. 예. 부동산 시장을 보면 2013년부터 우리가 7년, 8년 연속으로 상승했는데 이렇게 많이 상승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상승한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규제가 또 많이 누적이 됐잖아요. 이렇게 많이 누적이 된 적도 없었는데 이것도 처음인데 또 새로운 게 유동성, 저금리 유동성도 이렇게 많은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가 않고요. 최근에 3년 동안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약간 유동적인 시세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호가가 올라가면서 약간 어떻게 보면 조정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데 이걸 누가 떠받쳐 주냐면 저금리 유동성이 떠받쳐 주고요. 또 하나는 전세가 떠받쳐 주거든요. 네. 서울 같은 경우는 매매 가격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서 전세가율이 한 50%대 정도밖에는 되지 않거든요. 전국적으로 보면 70%대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매매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인데 네. 최근에 이제 전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오히려 급등한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떠받쳐 주게 되면서 최근에 올랐던 시세가 유동적 시세가 아니라 확정적 시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정부가 바라거나 다수의 국민들이 바라는 가격 조정이 이제 점점 멀어지지 않나 싶어서 저는 좀 걱정이 되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매매 가격도 상승 압력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매매와 전세는 사실은 한 몸통이거든요. 네. 매매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 시간을 두고 전세가 올라가게 되고요. 전세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에 매매는 또 떠받쳐 주게 되면서 올라가게 되는데 최근에 이게 또 여러 가지 정책의 왜곡이 생기면서 원래 좀 서서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매매 가격도 너무 단기간에 올랐고요. 전세 가격도 단기간에 오르고 있어서 이런 부작용들은 결국 실수요자들이 좀 어떻게 보면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또 전세 문제가 또 이게 대기 수요가 늘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서 대외적인 뭐 문제, 뭐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경제적인 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이런 위험이 생기지 않는 한 2023년까지는 쉽게 조정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지금까지 얘기를 하고 문제점들을 지적했었던 그 골자 중심에는 어떤 정책적인 부분과 현실적인 부분의 괴리에서 좀 나타나는 차이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좀 현실적인 대책은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좀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시죠. 아, 이게 뭐 그런 좋은 정책이 있었으면 정부가 왜 이미 안 뭐. 했겠습니까만은 예. 저는 정부가 정책으로 모든 시장을 관리하겠다는 그 생각부터 좀 버려야 될 것 같거든요. 너무 많은 지나친 개입. 임대차 3법만 보더라도 큰 틀에서 2+2 정도만 해주고 나머지는 시장 자율에 좀 맡겼어야 되는데 소급 적용을 해주게 되고 5% 상한 제한을 해주게 되니까 왜곡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매매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규제를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꼭 필요한 규제와 필요 없는 규제를 선택을 해서 꼭 필요한 규제는 유지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제 양도세, 중과세 같은 경우는 매물 동결 현상이 생겨서 매물이 안 나오게 되니까 가격이 더 안 떨어지게 되고 매물이 부족하니까 정부는 거래가 안정이라고 하는데 시장을 바라보면 가격이 올라가고 신고가 행진이 벌어지는 이유가 몇 개 안 되는 매물을 불안한 실수요자들이나 전세를 못 구해서 어쩔 수 없이 집을 사는 분들이 사게 되면서 신고가 행진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 부분, 양도세, 중과세 부분, 또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공급 물량들 안정적으로 양질의 공공 임대주택들을 많이 공급해주는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예정에 없던 질문을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나왔었던 뉴스기도 해서 그 자금 조달 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전문가 모신 김에 한번 여쭤보려고요. 네네. 자금 조달 계획서를 써야 되는 범위도 넓어지고 더 구체화해서 이제 써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 가지고 이제 비판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많아서 네. 좀 이거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시류나 네. 글로벌한 흐름에 너무 맞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약간 이게 약간 반자본주의적인 간접적인 이게 주택거래 허가거든요. 예. 직접적으로 주택거래 허가를 해버리게 되면 이제 반자본주의 반발이 너무 크니까 자금 조달 계획을 더 강화하게 되는데 기존에는 이제 3억 규제 지역에 3억 넘는 집에 대해서는 자금 조달 계획을 내야 되고요. 9억 초과되는 집에 대해서는 이제 증빙 서류까지 내야 되는데 네. 이제 더 강화해서 가격 기준 보지 않겠다. 무조건 제출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실수요자들은 크게 영향이 없어요. 뭐 내가 가진 돈에 대출 받아서 사면 되는데 이제 투명하지 않는 자금을 가진 분들 또 다주택자들은 굉장히 또 부모님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분들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서 수요 감소에는 뭐 영향을 좀 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다소 좀 지나치지 않나 싶기는 한데 정부 입장에서는 매매 시장 안정을 해야 되니까 또 더 강한 규제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저는 이해는 하지만 좀 과하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예, 그 자금 조달 계획서와 관련해서 현장에 계신 분은 또 어떻게 평가하는지 좀 궁금해서 추가로 굉장히 여쭤봤습니다. 부담스러워하죠. 예. 특히 가진 분들 네. 이제 고가 주택일수록 그 부담은 커지거든요. 그러겠죠. 왜냐하면 자금 출처에 대한 잘못하면 또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서민들은 별 부담을 느끼지는 않는데 좀 귀찮다 정도인데 오히려 고가 주택이거나 자산가들은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이렇게 부동산 시장 흐름과 정부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 함께 해봤고요. 김인만 부동산연구소의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이슈들과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